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 되었던 그 순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71세 경기도 평택에서 살아온 이정희입니다. 30년 넘게 가사 일을 하며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웠고 손주들과 함께 지내오면서 평범하지만 치열하게 살아온 어머니이자 할머니였죠.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민호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는 날이었습니다. 집안이 평소와 달리 너무 조용하고 텅 비어 있어서 며느리 윤정 씨가 놀란 얼굴로 어머니, 이 박스들은 다 뭐예요? 왜 이렇게 집안이 비어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이사 가려고 짐을 쌌단다. 라고 답했어요. 윤정 씨는 당황해서 저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라고 다시 물었죠. 무슨 일이냐니 내가 이 집을 팔았단다. 라고 말하자 모두가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집을 팔았다니요, 어머니.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말에 저는 담담하게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그동안 나한테 해온 것처럼 말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게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손주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구석구석 청소를 한 뒤 저녁까지 남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나가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가족을 위한 저녁밥을 준비했죠. 하루하루가 정말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며 품에 안길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청소 다 끝내셨나요? 오늘 친구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저녁은 꼭 6시에 차려주세요. 아이들 학원 시간에 맞춰야 해요. 빨래는 저희 옷이랑 따로 해주세요. 섞이면 곤란하니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점점 가족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끔 소파에 앉아 잠깐 쉬고 있으면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라는 말이 들려왔죠.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움직이고 잠깐 쉬는 저에게 시끄럽다고 하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고용된 가사도우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어느 날 감기 몸살로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윤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 먹을 것만이라도 좀 해주실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39도 가까운 열에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녁 준비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가사노동으로 허리가 망가져 결국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수술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제 건강이나 안전은 뒷전이고 집안일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겁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끝나면 꼭 곁에 누가 있어야 하는데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켠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옆 병상 할머니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걱정해주고 물도 갖다 드리고 손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텅 빈 병실에서 혼자였습니다. 물 한 모금 부탁할 사람도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돌아왔는데 윤정 씨가 제일 먼저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네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수술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았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전하자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도움이라도 불러야 하나요? 돈도 많이 들 텐데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을 했는데 도움이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 싶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장 상처받았던 순간은 어느 날 화장실에 가려다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맞아. 친구들도 못 부르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발이 딱 멈췄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이었구나. 20년 넘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죠. 바로 그 다음 주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한 3박 4일 정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나도 같이 가는 거니?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는 말이 그토록 아프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한 가족으로 살아왔지만 결국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딱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가사노동만 하며 가정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오가는 걸 들으며 차라리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 날, 저는 현관문 너머로 그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충분히 참았으니 남은 인생은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고요. 71년 동안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가족으로만 살아왔으니 이제는 진짜 이정희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집안이 적막하게 비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소외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통 손주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죠. 제 방을 둘러보니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도 제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늘 한쪽 끝, 그것도 불편한 의자뿐이었고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 이 집은 제가 30년 넘게 가사일을 하며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고 남의 집 청소와 밥을 해주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는 어느새 제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윤정 씨가 했던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저녁은 꼭 6시에 차려주세요. 빨래는 어머니 옷 따로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가사도우미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듯한 기분이었죠. 가사도우미라면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없이 오히려 더 많은 걸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담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요. 둘째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습니다.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예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집을 둘러보시더니 오래된 아파트지만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요즘 이 동네는 재건축 이야기도 있어서 찾는 분들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빨리 팔아달라고 부탁드렸고 가족들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집이니까 제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집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젊은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아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죠.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던 것 같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뒤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혹시라도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잔금 날짜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인 박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 울진으로 이사 갈 거야. 갑자기 민호 가족은 그냥 이제 혼자 살아보려고. 미경 씨는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채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다 들어줬습니다. 잘했어, 정희야. 진작 그랬어야지. 울진에 내 사촌 언니가 사는데 바다도 가깝고 조용한 동네야. 내가 알아봐 줄게. 라고 해주니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울진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니 오랜만에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바다 소리 들으며 산책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넷째 날 아침 민호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제 짐은 이미 박스에 다 담아두었고 이삿짐 센터도 예약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손주들이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 진짜 재미있었어요. 라며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는 걸 보고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는지 윤정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그 순간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어요.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이요. 내일 아침에 이사차가 와요. 민호와 윤정 씨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이냐니, 내가 이 집 팔았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고 윤정 씨는 다급하게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30년 넘게 쌓였던 모든 감정을 조용히 꺼내놓았습니다. 이제 너희도 알아서 살아야죠. 그동안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어머니, 저희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니.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윤정 씨가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지. 대신 요양원 이야기는 왜 했니?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차려달라고 했던 거 다 잊었니? 그제서야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제야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은 내가 30년 넘게 가사일하며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혼자 민호 키우면서 매달 적금 붓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잘 안 사고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나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윤정 씨는 머뭇거리며 어머니께서 안 받으셨잖아요. 라고 했지만 내가 안 받는다고 했던 적 있니?
너희가 돈 얘기하는 걸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생활비 분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윤정 씨가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이라며 불쾌해했기에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한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민호가 조용히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라고 했지만 감사? 정말 고마웠으면 왜 나를 가사도우미처럼 대했니?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였니?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 너희는 왜 그렇게 바빴니? 라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가요. 그리고 너희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짐을 다 빼야 해요. 그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새로 집을 산 분이 이번 주 금요일에 이사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정 씨가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한다니 너무하지 않으세요?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라고 따졌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갈 곳이 왜 없겠니? 너희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지 않았니? 윤정 씨 친정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라면 뭐든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쌓여있던 답답함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손주들은 조용히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저의 모습에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할머니, 정말 울진으로 가세요? 라고 묻기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이제 할머니도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려고 해.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윤정 씨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핑계로 저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아이들 생각?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그동안 어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때문이겠죠. 손주들에게 할머니는 늘 집에 있는 가구처럼 당연한 존재였으니까요. 아들 민호도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으세요? 그 말에 제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며 붙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울진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을 편하게 살 생각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그 말은 71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가 이기적이라니 순간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였던 모든 감정을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후련하고 편안했습니다. 이사 당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오롯이 저만을 위한 아침을 맞이한 거였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었나 싶더군요. 항상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왔으니까요. 이 짧은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7시쯤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
금방 끝났습니다. 30년 넘게 산 집인데도 제 물건은 오래된 가구 몇 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직원 한 분이 할머니, 짐이 정말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는 부족하던데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정말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다 가족을 위해서만 산 세월이었죠.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다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라는 직원의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71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 가족은 여전히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며느리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드릴게. 딱 그뿐이었습니다. 참 긴 세월 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손주들이 울먹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도시락, 아플 때 끓여주던 죽, 숙제 도와주던 것들이겠죠.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이제 할머니도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지내야 해. 정말 아이들에게만큼은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아리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친구 미경 씨가 함께 가주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진짜 제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와 아리뿐이었으니까요. 정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사실은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벗어난 것 같은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보니 초록빛 산들과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경아,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 나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그동안 집과 일터만 오가며 오로지 가족들만을 위해 살아왔던 71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본 건 처음이었죠. 신혼여행도 시댁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 갔고 아들 키우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자고 해도 집에 누가 있어야 하니까 하며 늘 포기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울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어요. 새로 구한 집은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예뻤고 작지만 아늑하며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주인인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좋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아리도 신이 난 듯 집안을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아마 아리도 그동안 눈치 보며 살았던 걸까요? 친구 미경 씨가 냉장고에 이것저것 음식을 채워뒀더라고요. 정희야, 당분간은 이걸로 식사해. 무리하지 말고.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이런 거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50년 정말 긴 세월이죠. 그동안 제 곁을 지켜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처음엔 낯설었는데 듣다 보니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며느리의 짜증, 아들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 대신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리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서 아리가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도 시원하게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이웃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다들 친절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인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참 잘하고 계세요라는 말을 해줬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울진에 이사 온 뒤 처음으로 동네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들이 혼자 사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강아지랑 둘이 지냅니다. 라고 답했더니 아이고, 우리도 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오히려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정말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멋지시네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라며 제 말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전 아파트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그저 누구네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는 처음으로 저 자신만의 이름으로 불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아침을 차려봤습니다. 달걀 프라이,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단출하지만 모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는 소리를 들으며 남의 입맛에 맞춰 요리했는데 이제는 제 입맛에 맞게 차려 먹으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전통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혼자 사세요? 라고 물으시길래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라고 했더니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다들 자유롭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동안은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가사도우미로만 살아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정이로 살자. 71년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요. 그리고 혼잣말로 고생 많았어. 정이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속삭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울진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어느 날 아들 민호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호가 많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왔니? 미리 연락도 없이. 엄마, 죄송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호를 거실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털어놓더군요.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정말 눈치가 보여요. 장모님도 매일 짜증을 내시고 아이들도 새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듣고 보니 며느리의 친정집에 갑자기 식구가 늘어나니 불편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민호는 엄마,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이제서야 깨달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내 아들이라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엄마한테 너무했다고 매일 죄송하다고 해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없으니 힘들어하고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걸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직접 겪어보니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구나.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호야, 아직도 모르겠니?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하고 싶지 않아. 대신에 가끔 놀러 오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를 위해 직접 담근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민호가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내가 요리를 해주긴 하는데 엄마 손맛이랑은 달라요. 요즘은 장모님이 해주시는데 입맛에 잘 맞지 않아서요. 그래,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내가 이런 엄마 얼굴 처음 본다고 했지? 그리고 된장찌개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자. 예전처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라고 했고 저는 사과는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울진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리와 바닷가를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도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호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랑 꼭 같이 와야 해. 아마 윤정 씨가 여름휴가 때 아이들만 맡기려고 했던 것 같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주들이 그립긴 하지만 이제는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합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매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정희로 살아가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이정희로.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보아요. 인생은 정말 짧으니까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아깝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